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연일 사건, 사고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부터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부형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환호 속에 어제 증시는 그야말로 불기둥이 치솟았지만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증시는 낙폭이 깊었는데 경제부 연결하고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먼저 오늘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틀째 우리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폭등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어제는 폭등했었는데 증시 오늘은 급락했죠? 네, 어제 코스피는 5%대,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폭등한 채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틀째인 오늘 코스피는 시작부터 하락 출발했는데요. 낙폭을 키우면서 어제보다 2% 넘게 떨어진 2,443.96으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0.32%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겁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8% 떨어진 824.37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48분쯤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코스닥 급락세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킨 겁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 150 선물은 어제 종가보다 6%, 코스닥 150 지수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급등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주식을 갚기 위해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어제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6원 오른 1,307.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 3조 원어치를 팔아 석 달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 상장 주식 순매도 규모는 3조 1천억여 원으로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잔액은 624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2% 수준입니다. 잔액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38조 9천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올해 중부지방의 김장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의 김장 적정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와 채소에 고춧가루와 갖가지 양념을 넣고 양념소로 완성합니다. 절인 배추 사이사이로 새빨간 양념을 골고루 채워놓고 돌돌 마른 배추를 켜켜이 쌓아 저장합니다. 김장은 춥고 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가 저장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김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 김장은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어 제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올해 김장 적기는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라지고 남부지방은 하루에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하순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 12월부터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부지방은 11월 하순쯤 김장철로 접어들고 남부지방은 12월 이후 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11월 하순까지는 예년보다 춥다가 12월부터 예년보다 온화해질 것으로 보여서 중부는 예년보다 1일에서 3일 빨라지고 남부는 1일에서 3일 늦춰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예년보다 사흘 빠른 이달 27일이 김장하기 가장 좋겠습니다. 대전도 예년보다 이틀 빠른 29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가량 늦춰지겠습니다. 대구 12월 8일, 전주 12월 5일,
광주는 12월 11일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갑자기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산간 고지대에는 나무에 흰서리가 얼어 맺히는 상고대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추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겨울이 빨리 온 듯한 느낌인데 산간지방은 상고대가 장관을 연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부와 전북 산간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하얀 상고대가 장관을 연출한 곳이 많았습니다. YTN 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에 잡힌 현재 산 정상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소백산 연화봉의 모습입니다. 단풍으로 울긋불긋해야 할 산 정상에 하얀 서리꽃이 핀 모습이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여전히 새하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덕유산 설천봉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하얗게 상고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상고대는 영하의 온도에서 대기 중에 안개나 서리가 나무나 풀에 들어붙어 얼어붙은 걸 말합니다. 네, 산간에 상고대가 생길 정도면 기온이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기온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6.7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3.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철원 체감온도는 영하 15.8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인데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대관령 영하 5도, 서울과 대전 2도, 대구 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때일은 추위가 누그러들겠지만 주말부터는 이번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으로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늦더위가 끝났고 앞으로는 기온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전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한때 파행됐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운영위 국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도청이 아닌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요.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잠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과 달리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려 4년 5개월간 아파트 가격, 고용률, 취업률 이렇게 정부에 불리한 각종 통계를 94회 이상 조작한 건으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쏙 빼먹는 이런 나쁜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와 내년도 R&D, 새만금 예산안 등 정부 재정 기조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료 제출 등에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적격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KBS가 노조에 의해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박 후보자야말로 편파적 인사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확한 KBS 조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의 57%가 수신료 연구 폐지에 찬성하는데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역시 첫 번째는 거의 의도적인 혹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운운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야당은 또 박 후보자가 소득보다 많게는 한 해에 1억 원 넘는 돈을 더 사용했다며 카드 사용 내역 등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이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메가시티 논란도 알아보죠. 국민의힘은 뉴시티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올해 안에 법안 발의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면서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다음 달까지 경기도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힘을 모으는 방식이 될 거라며 부산,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도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와 공매도 중단 조치 등 정책 의제 선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펴왔던 민주당도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메가시티 조성을 논의하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어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할 때라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여당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제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서울 편입을 희망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에 있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요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약 4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회동 뒤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이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들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실제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의견이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던 최민희 전 의원이 7개월간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정자라는 말을 이름 뒤에서 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거 근무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이 늦어지면서 7개월 넘게 임명되지 못한 최 전 의원은 지연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탄핵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가운데 민주당만큼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스스로 범행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공판 때 만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결탁하려 했다면 사업자를 이미 지정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민간 사업자 내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를 거쳤다는 게 공소 사실의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 공소 사실에서도 이 대표가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육하 원칙이 특정되지 않았고 미래신도시는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결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대구를 방문해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짜뉴스 추방, 법질서 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국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1989년에 설립된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젯밤 도주 63시간 만에 잡힌 김길수가 경찰의 추격에 끝까지 몸부림치며 저항하던 검거 당시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혔습니다. 사흘간 노숙을 하고 옷을 바꿔 입으며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 했던 김길수는 우발적 도주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길수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주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김길수 검거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YTN이 확보한 검거 당시 장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빠르게 달립니다. 워낙 빨라 CCTV 프레임에서도 금방 벗어날 정도입니다. 가장 앞에서 달리는 남성이 바로 김길수입니다. 형사 3명도 뒤처질까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김길수는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경찰들이 온몸을 덮쳐 김길수를 제압하면서 사흘째 이어진 탈주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김길수는 도주 63시간 만인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미 김길수가 의정부를 향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김길수의 통화가 마친 지 10여 분 만에 추적에 성공하면서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수사 당국의 눈을 어떻게 피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도주 경로, 경찰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김길수가 도주한 날인 4일 밤 9시 50분쯤 고속터미널역에서 사평역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한 뒤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건물 지하에서 하루를 노숙하며 은신합니다. 5일 새벽 2시엔 택시를 타고 경기 양주시에 있는 동생 집 인근으로 이동한 뒤 역시 마찬가지로 노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검거 당일인 어제 저녁 8시엔 버스를 타고 여자친구 주거지 인근으로 향했고 이후 체포 직전까지 PC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찾던 김길수는 밤 9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PC방을 나왔고 이후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주변에 대기하던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자주 갈아입고 머리를 자르고 대중교통 등을 자주 갈아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동생을 접촉한 김길수는 83만 원을 받아
교통비 등에 사용하고 43만 원이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김길수는 우발적인 도주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달리 보고 있다고요. 네, 김길수는 탈주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조력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김길수는 숟가락을 집어삼킨 뒤 옮겨진 병원 7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정신없이 달려 도주했다며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길수에게 도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예정된 부동산 임대 계약 잔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김길수가 병원 주변을 멀리 떠난 1시간 뒤에야 그것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교정당국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교정당국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첫 조사 이틀 만에 경찰에 재출석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내일 오전 10시쯤 사기 혐의로 남현희 씨를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공모를 부인해온 남 씨 측 요청대로 전청조 씨와 대질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전 씨 범행 피해자 가운데 한 명에게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당했고 이에 경찰은 어제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남 씨가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어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피감기관과 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씨가 지인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통해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걸로 보고 지난해 2월부터 김 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 침입 사건을 경찰이 부실 수사하면서 피해를 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 전 사장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8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CCTV와 배치되는 진술만으로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재기 수사로 약식 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달이 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누군가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지폐를 회수해 지문 감식을 의뢰했고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인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태국 현지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둘러 해명을 내놨지만 YTN이 만나본 태국인들은 신분이 확실한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태국인 파누댓 덴나크레 씨. 좋아했던 아이돌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그만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만 만일을 위해 대사관에서 미리 받아온 비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ระหว่างที่รอก็คือถ้าผมไม่เซ็นเขาก็จะไม่ให้น้ำไม่ให้ข้าวไม่ให้อะไรครับจนกว่า 심지어 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며 신분을 증명하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เขาไม่ให้เปิดดูโทรศัพท์หรือว่าให้เอาหลักฐานอะไรอย่างอื่นที่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ที่เรายื่นให้ตม.ครับคือมันยังมีบัตรข้าราชการที่ผมจะยื่นให้เจ้าหน้าที่ดูด้วยแต่เจ้าหน้าที่เขาล่ามคือเขาไม่ให้ยื่นนะครับ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상사 가족과 함께 한국을 관광하려고 했던 뿌라파와디 누원짠 씨도 지난달 황당한 질문을 받고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함께 여행 온 일행의 성은 모두 같은데 왜 혼자만 성이 다르냐는 겁니다. ก็รู้สึกแย่นะคะมันก็อธิบายไม่ถูกมั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ราไปทำความผิดอะไรแล้วแบบเราโดนแบบให้อยู่ในบริเวณที่เขาจัดไว้ให้ค่ะก็คือเหมือนโดนกักบริเวณนะคะ 앞서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이 커지자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한국에 올 때마다 체류 기간을 모두 채워 관광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더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덴나크레 씨와 한국 방문이 처음인 누언짠 씨 모두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려는 태국인까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국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그 한국 여행에 대한 반대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국 불허 논란으로 태국 현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째인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도주는 계획하지 않았고 조력자도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거 경위나 도주 경로는 앞서 윤성훈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반항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경찰은 일단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길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거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일단 그 도주 과정을 보면요. 순순히 잡히지 않았고 도주를 해서 본인이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계획된 범죄라고 보는 이유는요. 일단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숟가락에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을 삼켰어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근데 그 숟가락을 삼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좀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안심되는 음식만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또 이런 그 음식이 아닌 이외의 물질을 삼켰을 경우는 당연히 사람이 탈이 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김익수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숟가락을 삼긴 의도 자체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볼 대목인데 근데 김길수가 밝힌 내용은 그래요. 숟가락을 왜 삼켰냐라고 물어봤더니 교도소에 가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김길수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지금 교도소에 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자포자기의 심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주를 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도주를 하는 것은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본인이 말했던 그런 심정은 나는 굉장히 자포자기의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연결을 지어보면 숟가락을 먹어서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될 물질을 먹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포자기의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났죠. 분명히 그 화장실을 갔을 때 자기가 화장실을 사용한다라고 보호 장비를 일부 풀어주고 한 손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이런 지금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던 그런 상황은 결국은 이제 도주 우려가 굉장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거나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나 이런 게 보통의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의 심리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길수는 보면은 동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동선들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도주 의도가 있었다라고 했던 건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그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병원복을 입고 탈출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발했다라는 점도 분명히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점이 보이는 대목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심이 되는 대목이 왜 도대체 이 자기 지금 여기 의정부와 양주 근처 그리고 서울 북부 지역 근처에서만 있었냐. 근데 한 군데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이 내용만 단순하게 딱 봤더니 그냥 자기 집 주변에서 있다가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가서 그 지방으로 이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네라고 저도 좀 봤었는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김길수가 지금 뭐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체포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주택이 서울과 인천에 2채가 있고 10일 날 자신이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1억 5천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길수가 9월에 SNS를 통해서 또 사기 범죄를 한번 쳤죠. 거기서 보면은 김길수가 그 은행보다 싸게 환전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냈고 30대 남성이 나왔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싸게 환전한다라고 해서 가방에 7억 4천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김길수가 거기서 7천만 원만 갖고 이제 도주를 했던 상태에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김길수가 지금 그 7천만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해요. 7천만 원 현금이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만약에 1억 5천을 받게 되면 도합 2억 2천의 돈이 자신의 현금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서 장기 도피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다르게 좀 뒤집어서 보면 이 아까 동선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양주와 의정부 쪽에서 자신의 동생도 만났고 자신이 이 사람이 그 김길수가 거주지가 지금 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부 상에. 그러니까 양주 인근에 있는 생활권 의정부까지 자기 주변 동네들을 계속 왔다 갔다 그 도피처로 삼다가 갑자기 그 잡히기 전날 그 강남 고속터미널로 간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작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방으로 도주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지금 경찰 수사망이 지방 쪽으로 퍼지게 해서 자신의 수사망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 돈을 확보하려고 아까 말했듯이 7천만 원 현금이라든지 뭐 임차인에게 받아야 되는 그 1억 5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돈을 확보해서 뭐 첫 번째는 그것을 도피 자금으로 마련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해요. 변호인에게 줄 돈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면 변호인에게 줄 그 돈이 충분해지고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에 지금 뭐 그런 감형을 노리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어떤 치밀한 의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일단은 이게 도주 과정상에 보면요. 지금 김길수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도주를 전개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그 허점들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주하는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치밀하게 도주를 할 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쫓기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더 압박이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결국은 검거가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여자친구에게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지금 검거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 택시비를 내달라고 하고 10만 원을 이제 받거든요. 도주한 첫째 날. 그렇죠. 왜냐하면 김길수는 그 상태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죠. 도주하려고 하면 최소한 버스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택시비도 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일단 이동할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일단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그분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동을 한 상태에서 또 동생에게 가죠. 근처에 있던 동생에게 가서 거기서 또 83만 원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이 사람이 김길수가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비로 썼죠. 그러니까 이동 비용으로 쓰고 택시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치밀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장소들을 뭐 이렇게 지금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쉬는 동안에는 은폐를 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혼선을 주기 위해서 동선을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뭐 계획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 어제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출석을 해서 취재진의 어떤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고
사실 권지용 씨의 태도만 봤을 때는 정말 뭐 이 혐의에 비해서 예. 본인은 정말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일단 태도 자체는 그랬고요. 왜냐하면 뭐 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이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손목을 좀 꺾는다거나 몸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마약 의혹을 받고 있을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조명되기도 했었는데 보통 이제 경찰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단과 상의를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될지 그런 어떤 예상해 보건데 변호인들과도 어떤 상의를 끝내고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변호인들과 상의를 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아직은 뭐 정확하게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전관을 포함한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을 갖췄다. 그리고 수임료가 굉장히 비싼 변호인단을 갖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지용 씨 정도면 사실 지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또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지금 첫날 출석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사실은 뭐 의례적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당신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뭐 이런 마약 투약 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의례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자신 있는 변호인단과 상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마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것도 기싸움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잘못한 모습을 보이고 좀 억울한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좀 죄가 있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또는 대중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있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간이시약 검사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간이시약 검사는 소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마약 검사는 세 가지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소변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모발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는 뭐 최장 한 8일 정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약 성분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왜 테스트를 하냐면 최근까지 마약을 했냐? 이걸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증거가 나와버리면 확실히 이제 이것이 유력한 용의자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용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1차에서 지금 간이시약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밀 검사를 요청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밀 검사를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혈액 검사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는 오히려 어느 기간이 되면 사라져요, 마약 성분이. 근데 지금 모발이라든지 예. 채모에 의한 검사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이 성분을 더 오래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모발로 많이 합니다. 이 검사를 모발로 많이 하고요. 예. 모발로 했는데 모발은 계속 자란다는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머리를 계속 잘라내게 되고 예. 그리고 이 잘라내는 만큼 예를 들어 한 2cm 정도 한 달에 자란다고 봤을 때 한 8cm 정도 한 달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걸 예. 잘라내버리면 아예 검출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그리고 예전에 박유천 씨라고 있었습니다. 예. 박유천 씨 그때 출석했을 때 모발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나오셨었냐면 모발을 염색과 탈색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길어서 자르는 경우와 그다음에 염색, 탈색이 계속 이어지면 성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혐의를 뭘로 잡았냐면은 다리털로 잡았어요. 다리털 예. 60개를 뽑아서 잡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다리털도 이게 다리털 같은 경우는 보통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성분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도 만약에 다 온몸에 제모를 했다라고 하면 마약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오는 증거를 밝혀낼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뭐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약 용의자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또 작용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정밀 검사를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에서 준비한 마지막 사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정유정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을 구형한 배경부터 조금 짧게 짚어볼까요? 네, 정유정은 일단은 현재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양극성 충동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열심히 지금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불우한 가정 환경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봤을 때는 교화 가능성이 없고 또 법정에 오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형량은 이것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은 절반이나 또는 3분의 2의 형기가 지금 뭐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비난 동기 살해에 해당이 돼서 18년 이상형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형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형이 이제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형 사이로 이게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예, 정유정의 발언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중국어랑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자꾸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뭐 반성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검찰에서 지금 괘씸하게 사실 본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재판 과정상에서 선고가 되기 직전에 내가 열심히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달 3일 출범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 상황실에서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빈대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상황이 취합되는 오늘부터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현황판을 만들어 활용합니다. 다만 대책본부는 특정 시설에 빈대가 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할지를 두고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낮춰진 뒤 처음 시행되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은 시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응급차를 타고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문제를 풉니다. 교실 내 별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시간에는 시험장 내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한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요새 독감도 많이 돌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뭐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한 경우에는 저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4,500여 명. 오는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동시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늦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 예비 소집에서 교부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시험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졸업생은 다음 달 8일, 재학생은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카페와 식당의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체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연합은 종이컵은 1년에 248억 개씩 사용되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해도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규제 후 효과를 본 것처럼 종이컵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거라며 현장에서도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지침이 각 공공기관에 안내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을 배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처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고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상담 시 스토킹 가해자를 동석시키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대대적인 공습과 함께 지상군 투입을 통해 하마스 괴멸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고 있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로켓 수천 발이 발사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마스 무장대원 3천여 명은 분리 장벽을 넘어 국경 마을을 습격합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학살되고 240여 명은 인질로 끌려갑니다.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 이름 붙은 하마스의 공격입니다. كما أننا نعلن بعون الله وقوته أن الضربة الأولى من عملية طوفان الأقصى والتي استهدفت مواقع العدو.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은 즉각 사태를 전쟁으로 규정한 뒤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역 군인과 함께 예비군 36만 명에게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투기와 야포, 드론 등으로 가자 지구의 하마스 관련 시설 등 11,000여 곳을 공격했습니다. 봉쇄령까지 내려진 가자 지구는 물자와 의료 자원 부족에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면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난민촌과 병원까지 공습당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을 통한 가자지구 초토화에 이어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가자지구 곳곳에 파놓은 지하 터널을 제거하며 하마스를 옥죄고 있습니다. זהו השלב השני של המלחמה שמטרותיה ברורות. השמדת היכולות הצבאיות והשלטוניות של החמאס והחזרת החטופים הבית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하마스 세력은 전면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휴전을 제의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조차 지상작전이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이라 봤습니다.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민간인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깊숙이 진입했다고 밝혀 본격적인 시가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가자지구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아동이 10분에 1명꼴로 숨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지상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בעזה, הלוחמים בשטח מתקדמים על פי התוכנית המבצעית, ממשיכים בתנועה להעמיק את הלחץ בעומק העיר עזה.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투기가 지난 24시간 동안 지하 터널과 군사기지 등 450곳에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특수작전 부대장인 자말 무사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주재 외교관 80여 명을 상대로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f the Middle East falls to the axis of terror, Europe will be next, and no one will be safe. This is not a local battle. This is a global battle. 가자지구 보건부는 밤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숨졌으며 개전 이후 누적 사망자는 만 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4,104명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평균적으로 10분에 1명씩 어린이가 죽고 2명이 다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aza is becoming a graveyard for children. Hundreds of girls and boys are reportedly being killed or injured every day.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교전 중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이집트로 가는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통행이 차단됐던 라파 검문소가 다시 열려 수십 명의 외국 여권 소지자들과 일부 의료 피난민들의 대피가 허용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관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가자지구의 병원과 난민촌 등 민간 시설에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면서 이스라엘군의 공격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라며 공개한 가자지군의 주요 병원입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지하터널로 가는 연결 통로 등을 비추며 공격의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처럼 하마스가 병원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며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민간인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실제 가자지군의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 입구에서 구급차들의 공습을 가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في ذهابنا في الطريق كنا معدل 6 إسعافات يحملون 11 مريض. هؤلاء كانت حالتهم حالة حرجة جدا. 병원뿐 아니라 난민촌과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하마스 지휘관 제거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기준으로 공격 목표를 결정하는지, 하마스의 근거지라는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목표 선정 방법이 비밀에 붙여져 하마스를 상대로 어떤 군사적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공격 목표를 구분하지 못한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must urgently act to prevent further mass atrocities. The alarm bell could not be any louder coming from the UN, from human rights organizations, humanitarian organizations. 대테러 전문가들은 수십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의 불안전한 정보가 민간인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는 검토하겠다면서도 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안보 책임을 지겠다며 재점령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교전 일시 중지를 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전쟁 중재 역할을 맡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중동 순방을 마친 가운데 두 정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주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These are conversations we're having.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em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because we still believe in the value of temporary humanitarian pauses. 전술적인 교전 중지는 민간인이 전투 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원조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그간 한두 시간씩 부분 휴진을 해왔다면서 여건을 살피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전쟁 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 suppose we'll check the circumstances in order to enable goods, humanitarian goods to come in, or our hostages, individual hostages to leave.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스라엘이 당초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버텼지만 꾸준하게 변화를 만든 만큼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의 초반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eginning of these conversations, not the end. You might recall that in the early goings here, Israel was very resista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getting in at all.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에 관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급증에 국무부 내에서도 중동 정책 비판 의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원들이 미국은 휴전을 지지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내부 메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에서는 조시 폴 대외 업무 담당 과장이 미국 정부와 도덕적 검토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9일 공개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휴전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라나 누세이 베흐 주 유엔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두고 15개 이사국 전체가 협의하고 있으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육군 조교로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군 행사의 사회자로 거론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BTS가 다른 용사들처럼 병역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더 좋은 모습이고 당연한 도리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또 앞으로 연예 활동을 하다가 군에 들어온 병사에게 보직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과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확장 억제 자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전략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전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B-52H는 지난 3월 우리나라의 F-15K와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훈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5차례 한반도에 전개되며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연말까지 50여일 남았다며 올해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독려했습니다. 신문은 노력이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남은 기간 투쟁 여하에 달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1층 강화됐고 인민 생활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이룩됐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자평하면서 12개의 중요 고지를 비롯한 경제발전 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유네스코 결의말 큰사전 국제학술 포럼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의 남북 공동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정부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발표에 이어 월요일 우리 증시가 반짝 폭등했습니다. 이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요. 공매도가 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나연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종가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무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33% 내린 2,443.96, 코스닥은 어제보다 1.8% 내린 824.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1% 하락 개장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전 11시 48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건 주가 등락이 급격할 때 현물 시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정도 일시 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6% 이상, 또 해당 선물 거래 대상 지수 수치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1분간 이런 현상이 1분간 이어질 때 발동이 되는데요.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오늘은 반대로 지수가 급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이 직전 사이드카 발동은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증시 변동성이 매우 컸을 때였습니다. 이후 3년 5개월 만인 어제와 오늘 이 코로나19 여파만큼의 증시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부 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일어난 일인데요. 공매도 금지가 왜 이런 증시 변동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네,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런 매매 기법을 말하거든요. 그럼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그걸 빌려서 팔려고 할까요? 낙폭에 좀 수익을 보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식을 갚을 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손해보는 하락장에 들어가서 이익을 좀 실현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기존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면금지 조치 발표로 주가 반등이 예상되자 주식을 빌려두었던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주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어제 주식 순매수에 나섰던 겁니다. 이걸 시장 용어로는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종가보다 5.55%,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숏 커버링을 통한 지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관측이었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매도 물량은 어제 주가 급등으로 본 이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루 만에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숏 커버링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소멸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개미 투자자들 오랜만에 좀 수익을 보나 했는데 이거 큰 손들만 좀 재빨리 차익 보는 그 또 구조가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생기는데 왜 일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발표가 난 겁니까? 네, 이전부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 자체가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IB 기업들이라고 하죠. 홍콩계 BNP 파리바 또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560억 원 규모의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일었고 국회 관련 청원에는 5만 명 이상 동참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심해졌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장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 일요일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공매도라는 제도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공매도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는 큰 손들이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시장에서 공매도는 거품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매수와 매도 가격 균형을 좀 맞춰주는 순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는 이미 세계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거다. 요새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이고 MSCI가 선진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편입해서 구성하는 지표가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여기 포함되면 투자자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 지수 편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기존의 공매도 제한적 허용이 MSCI 지수 편입에는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금융당국도 원래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전면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 김주영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 올해 안에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 올해 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국감 때도 그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놓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정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배경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공매도 이슈를 내년 총선의 어떤 전략의 하나로 설정을 한 건 좀 분명해 보여요. 앞서 김포서울 편입론에 이어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오늘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생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오디오가 아주 깨끗하진 않던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용이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본인 정보에 따라서 시기적인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이 그 형성이 안 됐는데 무슨 뭐 정치용으로 국민들의 뭐 여론문마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지 이게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기가 뭐 총선용처럼 보이는 시점에 와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었고요.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이 공매도 시장은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면서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왜 시행이 됐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세 차례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개월,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3개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년 1개월 남짓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돌이켜보면 공통적으로 대내외 경제 위기와 증시 급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느냐?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우선 가장 최근 금지 조치 때 반등 효과는 코로나19 당시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로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떼어서 볼 수 없다 이런 분석이고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지수가 공매도 이후 한 달 또 석 달 지난 다음에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삼성증권도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석 달 동안 개인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 고민하는 분들 이 부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조치 전망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공매도 잔고 변동은 파악하는 데 사흘 정도 통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쇼 커버링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쇼 커버링의 수급 개선 효과는 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뉴욕 증시도 1년 중 최고의 주가를 올렸을 만큼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를 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장 어제 오늘 증시 변동폭이 컸지만 향후의 장세는 우리 증시 기초 여건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앞서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일단 외국인의 이탈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 공매도 정상화 이후의 변동성 역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층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 이자 수익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누구는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가 해소할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대출은 크게 늘었고 그 사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불법 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건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높은 금리와 공사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 늪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수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대형 건설사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5곳에 올해 3분기 실적을 따져보니 4곳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누락 사태를 맞은 GS건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반토막 수준인 602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DLENC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8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한 자릿수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올해 굵직한 해외 사업 수주에 성공한 현대건설은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0%나 증가한 2,455억 원입니다.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홀란드 올리핀 확장공사 등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되고 국내 주택 부문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해외 사업 수주 여부로 실적이 판가름 난 겁니다.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고물가와 고금리,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수익성이 하락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겁니다. 국내 주택과 VF 시장 등이 악영향을 받고 침체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여파이 단기에 반전될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도 그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사업은 수익이 확실한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대형 해외 사업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둔화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 리서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이 485.9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20대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는 59만 1,000명이었습니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34만 1,000명, 경기 23만 5천 명, 인천은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집에서 세탁기 사용할 때 어떤 세제를 고를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 중인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가격과 세척력에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주부 강숙자 씨는 집에서 쓰는 세탁세제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세탁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일반 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세척력과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염 종류별로 세척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이나 흙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리큐 제품이 상대적으로 잘 지워졌고 혈액이나 잉크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다우니, 커클랜드, 퍼실 제품을 썼을 때 가장 깨끗했습니다. 가격은 1회 세탁 비용 기준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 비용은 갤럽 제품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328원인 다우니로 가장 저렴한 갤럽과 8배 차이가 났습니다. 세척 성능이 우수하면서 1회 세탁 비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커클랜드와 리큐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와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거나 액성이 표시와 다른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품질과 가격 정보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해질 때 생각나는 길거리 간식, 바로 붕어빵인데요. 하지만 재료비가 올라 가격이 껑충 뛰면서 1,000원 한 장으로 출출함을 달래주는 재미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파당금이나 슈크림을 얹습니다. 겨울철 거리를 걷다 보면 고소한 냄새를 풍겨오는 대표 간식 붕어빵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원에 2마리를 팔았지만 올해는 어림도 없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3마리에 2,000원, 하나에 700원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한 마리에 1,000원을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근처 붕어빵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붕어빵 5개를 사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행인들은 부담 없이 지갑 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는 지갑이나 그런 데 1,000원, 2,000원 남아 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 먹었던 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한 1,000원에 3개씩 팔고 했던 것 같은데 1개에 1,000원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 굳이 먹을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붕어빵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재료비부터 연료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 물가 탓이 큽니다. 실제로 속재료로 쓰이는 수입 붉은팥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860원으로 평년보다 33%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밀가루 값은 전쟁 전과 비교해 36% 뛰었고 설탕과 우유도 각각 34%, 17%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물건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가스비도 그렇고 3-4개 1,000원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과 짜장면은 물론 국민 간식 붕어빵까지 값이 들썩이면서
서민들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더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 장비가 이륜차의 신호와 속도 위반 근절에 효과가 있었다며 전 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이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과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AI 기반 CCTV로 자전거 과속을 탐지하고 전광판에 속도를 표출해 안전속도 위반 안내 방송을 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한강공원에 40개 설치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자전거 도로는 100m 이내를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김진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처장은 또 내년 1월 공수처장 임기 만료 전에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거란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4번 불응했습니다. 5번째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겁니까?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나 말고 저 사람부터 먼저 해라.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 못 나가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 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조차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리딩방에 무작위로 초대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모인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1년 8개월 동안 151억 원을 챙겼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베란다 한켠에 현금 다발이 수두룩합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와 장신구도 가득합니다. 전문가와 투자자 행세를 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한 투자 사기 조직원의 집에서 나온 겁니다. 유명 투자 전문 업체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에서 은밀히 만나서 연합했습니다. 서로 간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범죄를 모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서로를 모르는 채로 만났지만 피해자 유인과 자금 세탁, 인출 담당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유인 조직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리딩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대하면 바람잡이들이 투자 자문사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허위로 수익 인증글을 올려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과 함께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뒤 상품권과 외화로 자금을 세탁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53명, 피해 금액은 15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정교한 사이트에 컴퓨터 강사와 금융업 종사자도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책임자금 6명 등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관리해오다 지난해 필리핀 당국에 자수한 해외 조직 총책 A씨에 대해선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핵심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른바 짝퉁 명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품 시가로 따졌을 때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로 해경이 적발한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 화물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창고로 해양경찰관들이 급습합니다. 화물차 안에 가득 쌓여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명품처럼 보이는 옷과 가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교해 보이지만 모두 짝퉁입니다. 보관 창고에도 가짜 명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물건 위조 상품이라고 그러죠. 51살 A씨 등은 해외 명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했습니다. 2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온 짝퉁 제품이 상자로만 5만 5천여 개, 무게로는 2,000톤에 이릅니다. 가짜 명품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정품 시가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로 해경이 적발한 역대 밀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압수 물량이 불과 600여 상자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 등은 우리나라를 거쳤다가 바로 해외로 나가는 환적 화물의 경우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을 두고 안쪽 깊숙이 위조 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물품을 한국을 경유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해상 화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하여 해경은 A씨 등 17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 일당에게 위조 제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고 남은 공범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 정박해 있던 7.9톤급 선박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 등이 섞인 오염수가 주변 해양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침수 어선 구조와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침몰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남 양산시 동면 중앙지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등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SUV가 멈추자 뒤따르던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인 업체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숨지는 사람 가운데 폐암 다음으로 많은 병이 바로 간암입니다. 이 간암의 70%는 B형 간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건보 급여 기준을 바꾸면 간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0년 전 30대 젊은 나이에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라 꾸준히 간 검진을 받았지만 암이 발병할 때까지 약 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보험으로 평생 먹게 되면 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 거라 그런 얘기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적용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바세제를 따로 처방받지는 못했습니다. 권 씨처럼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 치료 시기를 앞당기면 간암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명석 교수팀이 국내 5개 대학병원 환자들을 7년 추적한 결과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절반 정도 적었습니다. 또 혈중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100만 단위 정도일 때 암 발생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설령 간 수치가 낮더라도 바이러스가 100만 단위까지 오르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바이러스 수치가 2,000 단위 이상이면서 간 수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수치만으로 급여 치료를 시작하면 간암 환자를 해마다 3,000에서 4,000명씩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분의 숫자를 2배 정도 늘리게 되면은 매년 약 3,4천 명씩의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에 4만 명 정도의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칫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더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올 초 바이러스 기준으로 치료 기준을 바꿨지만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 문제와 학계 논의를 거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아직 가을인 줄 알았는데 벌써 겨울이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 산간 지역인데요.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펼쳐진 설경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겨울옷을 가장 먼저 꺼내 입은 건 산입니다. 온통 새하얀 눈세상. 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순백의 눈꽃이 피었습니다. 해발 1,400m, 강원도 평창 발왕산 정상에 펼쳐진 때이른 설경. 동화 속 겨울왕국을 연상시킵니다. 산허리엔 단풍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머리에는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지역의 또 다른 명산, 화천 화학산 정상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솜털 같은 눈꽃이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아쉬운 듯 남은 단풍잎에도 눈이 쌓였고 찬바람 스친 나뭇가지는 하얀 산호초 군락으로 변했습니다. 강원도의 고산지대는 이미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가을 속 뜻밖의 설경을 마주친 사람들,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을인데 이렇게 눈꽃이 잘 돼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고드름도 되게 잘 펴 있고 엄청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겨울 경치를 이제 확 느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오기 좋은 것 같아요. 비가 내린 후 뚝 떨어진 기온에 강원 지역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 곳곳엔 눈이 내렸습니다. 11월 늦가을 속에 펼쳐진 설경이 겨울 준비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잠시 뒤에 개막합니다. 정규 시즌 우승팀 LG가 안방에서 플레이오프 승자 KT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기장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서울 잠실구장입니다. 네, 잠시 뒤에 경기 시작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1시간쯤 뒤인 저녁 6시 반부터 이 LG와 KT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데요. 조금 전부터 이곳 잠실구장에 관중들이 입장하면서 이 경기장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KBO는 낮 1시 반에 2만 3천여 석 규모의 입장권이 매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한국 시리즈를 향한 야구 팬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홈팀이죠. LG는 팬들 모습이 오후부터 경기장 주변에서 많이 보였는데요.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려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만큼 우승 열망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6월 이후 줄곧 1위를 질주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꼭 우승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도 만만치 않죠. 지난 2021년 통합 우승을 차지한 뒤 2년 만에 다시 왕좌 탈환에 나섰는데요. NC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첫 두 판을 내주고도 3연승으로 시리즈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KT 선수단은 모두 마법 같은 여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옷을 맞춰 입었는데요. KT 팬들은 앞선 플레이오프에서 마법 같은 승부를 보여줬으니 한국 시리즈에서도 멋진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 우승 후보로 많이 거론됐던 LG와 KT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게 되면서 야구 팬들은 흥미진진한 가을 야구를 관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도 관심인데 켈리와 고영표 선수죠? 그렇습니다. 1차전 선발로 LG는 켈리, KT는 고영표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켈리는 지난 2019년부터 LG 마운드를 굳건하게 지킨 명실상부한 에이스입니다. 올 시즌은 초반에 조금 부진했지만 후반기 9위를 되찾으면서 10승 7패, 평균 자책점 3.83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특히 KT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통산 14경기에 나와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은 2.40으로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올 시즌은 KT를 상대로 4경기 선발 출전해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96으로 예년보다 고전한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최근 경기인 지난 9월 말 경기에서 7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눈부신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KT는 토종 에이스 고용표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정규 시즌 12승 7패, 평균 자책점 2.78에 빼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선 NC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 선발로 나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시리즈 대반격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변수는 고용표의 LG전 상대 전적입니다. 올 시즌 4경기에서 승리 없이 패배만 2차례 당했고요. 평균 자책점도 7점대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LG의 발빠른 테이블 세터진 또 정교한 좌타자 라인을 고용표가 얼마만큼 잘 봉쇄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0승 6패로 LG가 조금 우세했는데요. 한국 시리즈는 단기전 승부인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역대 기록을 보면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이 최종 우승을 가져간 경우는 39번 중 29번, 70%를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1차전 승리가 중요하겠죠. KBO 대표적인 명장 염경엽, 이강철 두 감독의 지략 대결도 많은 야구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결과는 승부가 결정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 12명이 출전. 최근 우리 K리그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인데요. 책임은 해당 팀이 아니라 심판에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몰수패를 피한 포항은 한숨을 돌렸고 몰수패를 기대했던 전북은 다급해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전북과 포항의 경기. 포항이 전반 26분 부상을 입은 김용환 대신 같은 포지션에 신광훈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대기심이 들고 있는 교체 보드에는 3번 김용환이 아닌 공격수 김인성의 등번호 7번이 찍혀 있습니다. 전북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기가 중단되기까지 6분. 포항은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용환과 교체로 나갈 선수 김인성을 포함해 12명이 경기를 뛴 셈이 됐습니다. 1대1로 경기를 마친 전북은 6분 동안 12대 11로 싸웠다며 포항에 3대0 몰수패를 주장했는데 프로축구연맹이 전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단이 교체 선수를 잘못 적어낸 것은 맞지만 교체를 담당하는 건 심판이고 따라서 12명이 함께 뛴 원인은 구단이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선수 교체 절차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고요.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구단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의 입장도 희비가 크게 갈렸습니다. 리그 3경기를 남겨놓고 포항은 2위, 전북은 4위인데 몰수패 인정으로 승점 2점 추가를 기대했던 전북은 3위 광주와의 승점 4점 차를 뒤집어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승점을 뺏기지 않은 포항은 무섭게 따라오는 광주와의 승점 차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느덧 겨울의 첫 번째 절기인 입동이고요.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오늘보다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겠고요.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대관령은 영하 5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은 17도, 대구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